1457년 한양 어느 양반가의 마당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지시를 받아 노비들이 머무는 행랑채로 걸어갔습니다. 초라한 방 안에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해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습기 찬 벽, 깨진 창문, 쥐가 지나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그녀의 집이었으니까요. 창덕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숙이 권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왕의 여인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녀가 왕의 후궁이 되었다가 노비로 전락하고 80평생을 고독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여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권력의 덧없음, 시대의 잔혹함, 그리고 인간 운명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439년입니다. 한양의 명문가 안동권 씨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권중비입니다. 아버지는 돌령부 판관을 지낸 권한이었습니다. 안동권 씨는 조선의 명망 있는 양반가 중 하나였습니다. 권중비는 명문가의 여식으로 곱게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를 익혔습니다. 양반가 규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454년입니다. 권중비에게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왕비를 뽑기 위한 간택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비 간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사대부 집안 여식들에게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사주 단자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초간택을 통해 5명을 뽑았습니다. 재간택을 통해 3명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 3간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권중비도 사주 단자를 제출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입니다. 권중비는 초간택을 통과했습니다. 5명 안에 들었습니다. 재간택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3명의 후보자 안에 들었습니다. 이제 3간택만 남았습니다. 권중비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3간택이 열렸습니다. 왕이 3명의 후보자를 직접 봤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낙점됐습니다. 훗날의 정순왕 후였습니다. 권중비는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2명의 후보자는 왕의 후궁으로 간택됐습니다. 권중비와 김사우의 딸이었습니다.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후궁이 된 것입니다. 권중비는 종이품 수계 품계를 받았습니다. 정식 후궁으로 책봉됐습니다. 1454년 1월 권중비는 궁에 입궐했습니다. 15세의 소녀가 왕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창덕궁의 문을 지나는 순간 권중비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붉은 기둥, 푸른 기와 황금빛 장식들이 눈부셨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숙이 권씨의 처소로요. 방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비단 이불, 오칠한 가구, 정교한 장신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권중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왕의 여인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 중 하나입니다. 권중비의 남편은 단종이었습니다. 조선의 6대 왕이었습니다. 1452년에 즉위한 어린 왕이었습니다. 권중비가 입궁했을 때 단종은 겨우 14세였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후궁이었습니다. 권중비는 궁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왕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중 예법을 익혔습니다. 다른 후궁들과 왕비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권중비는 이 화려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권중비가 궁궐 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9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454년 10월입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권중비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15세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를요. 1454년 10월 10일입니다. 그날 밤 궁궐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칼바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단종을 보호하던 신하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보인, 김종서, 이양 등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단종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는 자택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황보인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이양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단종은 무력했습니다. 14세의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신하들이 죽어가는 것을요. 권중비도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15세의 소녀였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실권은 수양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권중비도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종은 계속 왕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요? 왕의 후궁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단종의 권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1455년입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선이라는 이름의 강제였습니다.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됐습니다. 세조입니다. 권중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자신은 누구입니까? 상왕의 후궁입니까? 아니면 그저 전왕의 여인입니까? 권중비는 여전히 궁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랐습니다. 단종과 그의 후궁들은 궁궐 한 구석에서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1457년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모의했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됐습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단종도 처벌받았습니다. 상왕의 지위마저 잃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됐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보내졌습니다.
권중비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배출됐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의 짐을 챙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옷과 장신구들은 모두 궁에 남겨야 했습니다. 권중비는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3년 전 화려하게 들어왔던 그 문을요.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창덕궁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입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권중비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15세에 들어와 18세에 쫓겨났습니다. 고작 3년의 궁궐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권중비는 불안했습니다. 남편 단종은 유배를 갔습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친정에서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권중비에게 더 잔혹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권중비는 친정집에 돌아왔습니다. 안동권 씨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딸이 전 왕의 후궁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이었습니다. 세조의 눈밖에 날 수 있었으니까요. 권중비의 아버지 권한은 조심했습니다.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딸이 궁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은 계속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세조는 권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권한이 단종 보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딸이 우연히 단종의 후궁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권중비는 친정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 단종을 생각했습니다. 영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건강하실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한 단종은 영원히 유배지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중비는 19세가 됐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가을입니다.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습니다. 권중비의 아버지 권한이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권한이 단종 복위를 모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정순왕 후에 아버지 송현수와 함께요.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권한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자신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한은 역무 혐의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차명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권한은 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혀서요. 권중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역적으로 처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역적의 딸입니다. 조선시대 역적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남자는 죽고 여자와 아이는 노비가 됐습니다. 권중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후궁이 됐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노비라니요? 세조는 노비가 된 권중비를 신하에게 하사했습니다. 조성문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의 공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성문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성이 사특하여 아첨을 잘하고 임금의 비위를 잘 맞춘다. 그런 사람에게 권중비가 넘겨진 것입니다. 권중비는 조성문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1457년 그날이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본 바로 그 장면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행랑채로 들어가는 여인이요. 권중비는 이제 숙이 권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씨라는 노비였습니다.
주인 조성문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식으로 곱게 자라고 왕의 후궁으로 궁궐 생활을 했던 권중비에게 노비로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피부가 트고 갈라졌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굴욕이었습니다. 한때 왕의 여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왕의 후궁이 노비가 됐다고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권중비는 참아야 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노비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며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입니다. 영월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됐습니다. 왕명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권중비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왕이 죽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노비의 신분으로는 감정을 드러낼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전 왕을 위해 우는 것은 역모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권중비는 그저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에 홀로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요. 남편의 죽음을 혼자서 슬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한때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남편의 죽음조차 제대로 슬퍼할 수 없다니요. 권중비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신분도 자유도 존엄성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권중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이요. 조성문의 집에서 권중비의 일과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른 노비들과 함께요. 첫 번째 일은 물 깃기였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 안 곳곳에 날라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물 깃기가 끝나면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기침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주인님 가족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권중비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피부가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청소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부엌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준비하고 치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빨래를 했습니다. 주인님 가족의 옷을 빨았습니다. 손빨래였습니다. 비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손이 부르터 갈라졌습니다.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행랑채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식으로 곱게 자란 권중비에게 이런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궁녀들이 모셨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모셔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굴욕은 더 컸습니다. 조성문의 집사람들은 권중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 왕의 후궁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멸시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조성문의 자식들이 권중비를 부를 때 말했습니다. 저기 왕의 여인이었다는 노비, 물 좀 떠와라. 비웃는 어조였습니다. 권중비는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권중비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원래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권중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양반 출신이었고 왕의 후궁이었던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요? 그들도 권중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권중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다른 노비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창덕궁에서 살았는데요. 왕의 후궁이었는데요. 이제는 노비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남편 단종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그도 고통받다 죽었을 것입니다. 유배지 영혼에서 외롭게요. 권중비는 죽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요.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권중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데도요. 고된 노동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양반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노비의 손이었습니다. 등은 굽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으니까요. 한때 아름다웠던 소녀는 늙은 노파처럼 변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464년입니다. 권중비는 25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해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조가 권중비를 노비 신분에서 방면해 준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왕의 후궁을 노비로 만든 것에 대해서요. 혹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권중비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조성문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됐지만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7년간의 노비 생활은 권중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희망도요. 남은 것은 텅 빈 몸뚱이뿐이었습니다. 1464년 권중비는 조성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7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처형됐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중비에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척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안동권 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권중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었으니까요. 연좌제로 노비가 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권중비의 친척 권람이 문제였습니다. 권람은 세조의 공신이었습니다. 계유정난에 가담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권한이 몰수당한 재산과 집을 권람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안동권 씨 집안이었으니 당연히 권람이 상속받은 것입니다. 권중비는 권람을 찾아갔습니다. 친척이니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재산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권람은 거절했습니다. 냉정하게요.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권람이 권중비에게 재산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다. 친척조차 그녀를 외면한 것입니다. 권중비는 절망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25세의 여인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혼자 생계를 꾸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양반 출신 여성은 더욱 그랬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권중비는 결국 한양을 떠났습니다.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었다기보다 얻어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권중비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품팔이를 했을 것입니다. 농사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기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노비 생활로 몸이 쇠약해졌으니까요. 권중비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땔감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권중비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등이 더 굽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파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끔 밥을 갖다 줬습니다. 옷을 나눠줬습니다. 그나마 그런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권중비는 가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을요. 왕의 후궁이었던 시절을요. 15세 소녀였던 자신을요. 하지만 그것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왕의 여인이었을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처참한 현실만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중비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왕비 간택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평범한 양반과 여식으로 혼인해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권중비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기를,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내일도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라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희망은 없었습니다. 행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이 됐습니다. 예종도 죽고 성종이 왕이 됐습니다. 성종도 죽고 연산군이 왕이 됐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왕들은 바뀌었지만 권중비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9년입니다. 권중비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매우 장수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권중비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늙고 약해졌습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권중비의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충청도 관찰사가 보고한 것입니다. 전 단종의 후궁수기 권씨가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요.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요? 중종은 허락했습니다. 국가에서 권중비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청에서 정기적으로 쌀과 옷을 보냈습니다. 권중비는 그제야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호의호식했던 왕의 후궁이 노인이 되어서는 국가의 시혜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1519년 충청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숙이 권씨, 아니, 이제는 그저 권씨였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몸은 쇠약했고 기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관청에서 보내준 쌀과 옷 덕분이었습니다. 권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초가집 천장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권씨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8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5세에 왕의 후궁이 됐습니다. 화려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8세에 노비가 됐습니다.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5세에 자유를 얻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후 55년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80년 인생 중 행복했던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불안한 3년이었습니다. 권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단종을 떠올렸습니다. 60년도 더 전에 죽은 남편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사당한 비운의 왕이요. 그도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권씨는 생각했습니다. 곧 남편을 만나게 될까요?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다시 왕과 후궁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그저 두 불쌍한 영혼으로 만날까요? 권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망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평범하게 태어나기를요.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그저 평온하게 살기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기를요. 1519년 그 해를 마지막으로 권씨는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직후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였으니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씨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혼자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곁에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성대한 장례였을까요? 아니면 초라한 장례였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노파의 장례는 간소했을 것입니다. 무덤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한때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이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권씨의 삶은 조선왕 조실록의 몇 줄로만 남았습니다. 1454년 후궁으로 간택됐다는 기록이요. 1457년 폐출됐다는 기록이요. 1464년 방면됐다는 기록이요. 1519년 구유를 받았다는 기록이요.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80년 인생이 몇 줄로 요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줄 안에는 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씨와 비슷한 처지의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숙이 김씨였습니다. 권씨와 같은 날 단종의 후궁으로 책봉됐던 여인이요. 김씨도 단종이 폐위되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 김사오는 세조 밑에서 계속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노비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날 후궁이 됐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운명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권씨의 아버지는 단종 복위를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처형됐고 딸은 노비가 됐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세조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딸도 보호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운명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권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비 간택에 뽑혔을 뿐입니다.
단지 단종의 후궁이 됐을 뿐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을 뿐입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아니 역사는 그렇게 잔혹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약자들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 씨는 그런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거의 잊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모릅니다. 단종의 비극은 유명하지만 단종 후궁의 비극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니까요. 권력이 개인의 운명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조선왕조실록의 짧은 기록 속에 권 씨의 80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몇 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혀진 이름들을, 묻혀진 이야기들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희생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기권 씨, 그녀의 이름은 거의 잊혔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엔딩. 1457년 조성문의 집마당에 섰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행랑채로 들어가던 노비를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을요. 그녀의 이름은 수기권 씨였습니다. 아니, 권중비였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여인이 됐다가 노비로 전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권력의 덧없음입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굴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무상함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잔혹함입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운명의 비극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중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들과 엮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80년 인생 중 77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과 신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자의 이야기도 희생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기권 씨, 그녀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의 몇 줄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 속에는 한 인간의 전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혀진 이름을, 묻혀진 이야기를요.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양반의 딸에서 왕의 후궁, 그리고 노비로 떨어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후궁, 수기권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신분은 정말 우리의 운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 또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덧없는 것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 비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말입니다. 이상으로 수기권 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